스스로 학비를 벌어모은 이 나혜석은요, 교편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혜석이 도쿄 여자미술학교에 다시 복학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다시 건너간 일본에서 나혜석은 훗날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는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운명적 만남? 바로 나혜석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와, 되게 훤칠하신데? 그죠? 네. 어우, 야, 멋있다. 우선 김우영의 집안은요, 부산 유지예요, 유지. 아주 부유하고요, 명망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그가 다니는 학교는요, 일본 최상위권의 명문대학 교토대학교 법학부에 다니는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김우영이 나혜석에게 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혜석과 김우영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유학생회. 유학생회. 오빠의 소개.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빠의 소개? 야, 이런 쪽으로는 귀신이네, 귀신이에요. 오, 어떻게? 야, 남의 생각도 못했어요. 연애사는 잘합니다. 네. 생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나경석과 김우영이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경석이 김우영과 자신의 동생 나혜석의 만남을 주선했던 겁니다. 우영 씨는 내게 장차를 보내었습니다. 솔직하고 열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또 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가 찾아왔습니다. 파인애플과 과일을 사가지고. 김우영은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죠. 자, 그러면 나혜석은 이런 김우영의 마음을 받아줬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어때요? 예, 예현 씨가 잘할 것 같아요. 예. 어때요, 보통 이럴 때? 보자.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도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오빠의 소개니까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나혜석은요, 네. 쉽게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쵸. 왜냐면 나는 10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막 뭔가 이렇게 오면은. 하지만 김우영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애합니다. 자, 과연 얼마 동안이나 나혜석한테 구애를 했을까요? 무려 2년. 와. 정말 일본에 있는 내내 김우영은 변함없이 나혜석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혜석의 반응 묵묵부답. 나혜석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미술에 전념했죠. 아예 거들떠를 안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당시 조선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사실 자신의 일을 이어나가기 힘들었던 사회였거든요. 나혜석은 결혼해서 누군가의 여자가 된다기보다는 예술가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조선에 들어온 이 나혜석. 자,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인 1919년, 너무나도 충격적인 나혜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혜석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요? 왜요? 느낌이 오는데요. 뭐예요? 뭐요? 1919년에 제가 저번에 배웠던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혜석의 제목,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화가 나혜석은요, 정확히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나혜석은요, 당시 자신의 모교인 그 진명여학교 후배들에게 이 3.1 운동을 주도한 33인이 쓴 독립선언서를 은밀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만세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성과 평양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친구들한테 그 만세운동을 참가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 이제 결국 3.1 운동이 일어나고 3월 5일 이후 나혜석을 포함한 동료들이 모두 검거됩니다. 일제는 끊임없는 추궁과 추조를 이어갑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나혜석을 엄청나게 고생시켰죠. 자, 그런데 일제가 나혜석의 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혜석은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 거죠. 5개월도 길다. 길죠. 자, 옥고를 치르고 난 후 이 나혜석을 꼭 만나야겠다면서 급히 찾아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김우영. 예, 맞습니다. 오. 네. 아직도 아직도? 끈질깁니다. 오, 대단한데? 끝까지 갑니다. 도쿄 유학생활 중 나혜석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보냈던 김우영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부랴부랴 나혜석을 찾아온 겁니다. 와.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네. 그죠? 호감을 갖게 된 지 비록 3년이나 흘렀지만 김우영이 나혜석을 마음에 품고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우영이 던진 한마디에 나혜석은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맙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결혼. 맞아요. 정말 잘한다. 맞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때 나혜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좀 힘듦을 많이 겪고 나서 하지 않았을까요? 거절합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사실 나혜석이 김우영의 프로포즈를 승낙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김우영은 이미 한 번 혼인을 했던 남자입니다. 아이고. 사실 전처와는 사별을 했어요. 네, 아내는 사별. 이미 죽은 상태고요. 그럼요.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혜석과 김우영의 나이 차이가 당시로 꽤 났어요. 무려 10살 차이였습니다. 아니, 나혜석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남편이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문제의 발단은 바로 그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파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같이 있었고. 나혜석이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에 한창이던 시기에 남편은 그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사건은요, 바로 이때 터집니다. 아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군요. 아니면 설마 반대로 나혜석이 그림을 하다가 프랑스 화가 어떤 뭔가 사실 프랑스에서 나혜석이 빠져 있었던 건 그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혜석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아니, 거기 남편 때문에 간 거잖아요. 남편이 보내준 건데. 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린. 최린은요, 당시 독립운동가로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민족 행위자로 반민특위에 끌려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린은요, 나혜석보다 무려 18살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유부남입니다. 와, 불륜이네요. 근데 그 큰 파리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은 조선인을 만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건 놀랍게도 남편 김우영이었습니다. 당시 최린 역시 유럽을 유람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잠시 들른 거죠. 이미 최린과 친분이 있던 김우영이 부인 나혜석에게 친구라면서 최린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나혜석과 최린, 남편 김우영이 독일에 간 동안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겁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파리에서 나혜석이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이 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보면은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라든가 음악 이런 거에도 능하고 그림도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예술적인 대화를 원했던 그런 나혜석한테는 체린과의 만남이 그 의미가 있었던 그런 만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혜석은 통하는 부분이 많은 최린과 한순간에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든 이 나혜석이 남편과 자식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혜석은 최린과의 불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끝났던 일이 3년 후 조선에서 엄청난 문제로 불거집니다. 다시 만난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자,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한 뒤 사실 나혜석 부부가요, 경제적 위기를 좀 겪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기 때문에 사비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귀국 후 또 남편 김우영의 변호사 개업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생계는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었죠. 나혜석은 전시회를 열어서 그림을 팔면서 노력은 했지만 가세는 점점 더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팍팍한 살림에 4명의 자식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혜석의 근심,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나혜석이 그 답답함을 털어놓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린? 맞습니다. 최린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고민을 털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한 장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나혜석이 최린에게 편지를 쓴 사실을 남편 김우영이 알게 된 거예요. 대체 어떻게 남편이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최린이 나혜석이 자신한테 편지 보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흘러 남편 김우영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이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나혜석과 최린의 관계까지 다시 도져진 거예요. 아이고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김우영은요, 불륜을 저지른 나혜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혜석과 어떻게든 결판 짓기 위해서 경성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부산에서 만난 이 김우영과 나혜석. 남편 김우영은요, 우리 이혼합시다. 완전 냉정하게 이혼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나혜석은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결혼 조건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혼 조건 첫 번째가 일생 동안 나만 사랑해 주시오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어긴 거니까. 근데 또 자기 일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혜석은 지금까지의 나혜석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나혜석은요, 이혼하지 말자고 애원하면서 남편을 붙잡습니다. 나혜석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빌기까지 합니다. 자존심 굽히고 잘못했다고 간절히 용서를 구한 거죠. 자, 나혜석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아버지가 갖게 되어 있었죠. 남편 허락 없이는 아이들 얼굴 한 번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4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였던 이 나혜석. 그녀는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막아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나혜석은요, 상상할 수 없는 말까지 하면서 애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모양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혜석의 입에서 현모양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나혜석은 진짜 어려서부터 이 현모양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경성의 여관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여관방에서 나혜석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듯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김우영이 있는 사랑에서는 기색을 불러다가 흥이냐 놀며 때때로 껄껄 웃는 소리가 스며 나왔다. 나혜석을 충격에 빠뜨린 소리. 껄껄대며 즐겁게 웃는 남편 김우영과 기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나혜석의 남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 김우영. 그랬던 남편이 경성의 기생 애인을 두더니 다른 여성과도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김우영도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혜석도 이제 일단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너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남성들이 이 바람을 피우는 거는 정말 큰 문제로 인식을 안 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이제 축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당시로서 간통죄라고 하는 거는 그 여성들 특히 유부녀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법이었지 남성들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나혜석은 경성이 있어봤자 뭐 더 이상 남편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죠. 자, 그런데요. 부산으로 돌아간 후 나혜석에게 끊임없이 날아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혼해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바로 이혼을 독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는 오랜 시간 동안 나혜석을 괴롭힙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의 끈질긴 이혼 독촉에 못 이긴 나혜석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1930년 11월 11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피덩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떠나 있던 나혜석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렇게 이혼 후 초라한 신사가 된 이 나혜석. 그런데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34년, 나혜석은 경성을 한바탕 뒤집어 놓을 파격적인 글을 또 발표합니다. 자, 대체 어떤 글이었을까요? 자기의 불륜 얘기. 네, 맞습니다. 나혜석이 당시 발표한 글 확인해 보시죠.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여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남성은 이상하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아내나 여성한테만 정조를 요구한다. 자, 이거 누군가를 겨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김우영. 전남편. 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바로 남편 김우영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나혜석 탓만 했던 남편의 뻔뻔함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나아가 남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만 정조를 지킬 것을 강요하는 조선 사회의 분위기를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나혜석이 쓴 이 글의 제목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바로 이혼 고백장. 아, 이혼 고백장. 이혼 고백장.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나혜석은요, 남편 김우영과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정말 남들은 숨기기 급급했을 이혼의 모든 과정을 고백하듯 적은 거예요. 당시에 여학생들이 이 글을 보면은 그 부모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그 잡지를 찢어가지고 불구덩이에다 넣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막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파격적이었는데 나혜석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여성들한테 가해지는 그런 구조적인 억압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나혜석은 거침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34년 9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최린? 네. 자, 신문에 난 내용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씨 상대 제소, 첩관 침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 19일 오후 정식 소송. 바로 나혜석이 최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린이 자신의 정조를 유린했다. 둘째, 최린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나혜석과 최린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을 당시 최린은 자신 역시 간통죄로 굉장히 여론에 몰릴까 봐 나혜석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혜석에게 이혼하고 와라, 그러면 책임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졌을 것 같은데. 졌을 것 같아. 나혜석은 결국 소송을 취하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체면을 잃기 싫었던 이 최린이 나혜석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은 최린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책임을 진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요, 최린의 상황은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나혜석과의 스캔들로 법적으로 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타격도 입지 않습니다. 이혼 고백장 발표, 연이은 위자료 소송까지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경성의 스캔들 메이커로 떠오른 나혜석.
나혜석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신용을 잃고 모든 공분과 비난을 받으며 부모 친척의 버림을 받고 옛 좋은 친구들을 잃은 나는 황야를 헤매고 암야의 공막을 바라고 자실하여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당시의 통념을 대놓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거든요. 이후 생계를 위해 했던 나혜석의 행보들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4명의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일궈온 재산과 예술가의 명성까지, 나혜석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혜석은 경성에서 영영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15년 후 나혜석의 소식이 또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15년 오랜 시간이 15년 뒤? 본적 미상, 주소 미상, 성별여, 성명 나혜석, 타인은 병사. 국가기관지인 관보에 나혜석의 사망 소식이 실린 겁니다. 그것도 무연고자 시신을 찾아가라는 공고란에 나혜석의 이름이 올라온 거죠. 아유, 나혜석은 무연고자 신세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그 이혼 고백장 발표 이후에 너무나 그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고 또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굉장히 좌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요. 나혜석 자신이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여가지고 계속 길을 떠도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무연고자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시신을 찾는 이 하나 없이 무연고자로 처리된 채 화장되고 말았죠.